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심층적으로 파고들 자료는요. 단순히 붉고 푸른 시세 차트의 오르내림,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인 숫자의 움직임 아래에서 뭔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거시적 자본, 정치적 규제 체계, 그리고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분석해 볼 텐데요. 자, 이 상황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의 기저 흐름부터 확인해 보죠. 대장주들은 비교적 차분한 행보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비트코인은 81,472달러로 24시간 전보다 한 0.65% 상승하면서 가격 방어에 집중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369달러로 0.34%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흐름이랑 대조적으로 그 특정 알트코인 섹터에서는 뚜렷한 상승 랠리가 관찰되고 있어요. 솔라나가 3.10%, 도지코인이 3.48%, 그리고 하이퍼리퀴드가 2.77% 올랐거든요. 이게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알트코인으로 이동했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금 시장의 하단을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 철저하게 기관 자금의 체계적 유입이라는 겁니다. 아, 현물 ETF 유입량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4거래일 연속으로 총 4억 6,700만 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IBT가 2억 5,100만 달러를 흡수하면서 이 흐름을 주도했고요. 이더리움 쪽도 만만치 않던데요? 그렇죠.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3거래일 연속으로 9,757만 달러가 유입되면서 기관 수요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 운용사들을 통해서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담당하는 기반 자본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자본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점유율, 즉 도미넌스는 60.52%로 떨어졌거든요. 이더리움 점유율도 10.61%로 동반 하락했죠. 네, 일종의 시속 게임 같은 겁니다. 중심축에 몰려있던 무거운 자본의 밀도가 서서히 주변부로 퍼져나가면서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도는 이른바 순환매 장세가 형성되고 있는 구조예요. 확실히 그런 흐름이 읽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필연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지금 시점에 전통금융기관들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본을 밀어넣고 있는 걸까요? 자본은 본능적으로 규제의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룰이 명확한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기관들이 대규모 자본을 집행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스템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마침 그 규제 환경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책 뉴스가 들어와 있죠. 네,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원이 추진 중인 법안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원인데요. 이게 단순히 발의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더라고요. 상원 심사를 거쳐서 6월 말까지 트럼프 현직 대통령에게 법안을 보내고 7월 4일 이전에 최종 서명을 추진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일정이네요.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은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처럼 날짜까지 못 박으며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이 실제 금융 인프라 관점에서는 어떤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과거의 정치적 발언들이 그냥 방향성에 불과했다면요. 이번 법안은 전통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부서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합법적 장치를 제공한다는 데 핵심에 있습니다. 아, 컴플라이언스 부서요? 네, 거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새로운 자산군에 투자하려면 명확한 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회계 처리 기준은 뭔지가 법적으로 정의되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승인 도장을 찍어줄 수가 없죠. 그렇죠. 규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 법안이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발효된다는 건 암호화폐가 미국의 공식적인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완전히 편입됨을 의미합니다. 투자를 가로막던 법적 리스크가 소멸되는 셈이죠. 규제의 빗장이 풀리니까 전통 금융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로 포착이 되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하반기 자산관리 플랫폼에서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한다는 소식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죠. 맞아요. 더 구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갤럭시가 솔라나 기반 온체인 유동성 펀드인 SWEP를 출시했고요. 또 앵커리지 디지털이 솔라나 위에서 현금 없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움직임들이죠. 여기서 제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전통 금융권이 고객을 위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연스러운 사업 확장이잖아요. 근데 왜 그들의 막대한 자체 자본과 인프라를 굳이 솔라나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즉 온체인 위로 직접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철저하게 자본 효율성이라는 금융의 본질적 목표에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거나 주말이 되면 결제가 멈추잖아요. 주식 팔아도 돈 들어오려면 이틀이나 걸리죠? 맞습니다. 그런 구조적 지연이 존재하죠. 하지만 이 인프라를 솔라나 같은 온체인으로 이주시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리적인 영업시간 없이 24시간 내내 자본을 굴릴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앵커리지 디지털의 모델이 완벽한 예시예요. 원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1달러 가치를 고정하려고 은행 금고에 막대한 현금을 그냥 쌓아둬야 했거든요. 그 돈은 가만히 묶여 있으니까 이자도 안 붙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앵커리지는 이 준비금을 온체인상에서 이자 수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저위험 토큰화 상품으로 변환해서 보유하는 겁니다. 오, 돈이 계속 일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그러면서도 고객이 상환을 요구하면 블록체인의 결제 능력을 이용해 1초 만에 유동성을 공급하죠. 전통은행 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본 효율성입니다. 결국 온체인의 효율성을 흡수하려면 빠르고 저렴한 인프라가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솔라나가 선택받았다는 맥락이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결되는 세 번째 이슈가 더 재밌습니다. 전통 금융이 사람의 자본을 온체인으로 옮겨오고 있다면 이제는 사람이 아닌 기계들 역시 블록체인 위에서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아, 인공지능 결제 시스템 말씀이시군요. 네, 솔라나 재단과 구글 클라우드가 협력해서 AI용 결제 서비스 Pay.sh를 출시했습니다. X402 프로토콜을 쓴다고 하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게 왜 혁신적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매월 구독료를 내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 간의 통신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죠. 전혀 다르죠. AI 에이전트가 다른 서버 데이터를 호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API 호출당 불과 수 센트 혹은 그 이하의 초소액 결제거든요. 그걸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가 수십 센트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시스템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기존 금융망으로는 1초에도 수만 번 일어나는 기계들의 미세한 거래를 도저히 처리할 수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정 등록 없이 암호화폐 지갑만으로 즉각 정산이 가능한 블록체인이 AI 경제의 필수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네트워크의 절대적인 속도와 안정성이 중요해지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솔라나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죠. 다음 분기 출시 가능성이 있는데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빛의 속도 제한에 가깝게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노드들이 거래를 검증하는 통신 시간을 극한으로 줄인다는 뜻인데 이게 단순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죠. 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정성입니다. AI 모델이 연산하려고 결제했는데 네트워크가 지연되거나 번복되면 AI 전체 프로세스가 멈춰버리거든요. 치명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알펜글로우는 단순한 처리량 개선을 넘어서 거래가 발생한 즉시 결과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결제 환경을 기계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서명을 목표로 하는 정치적 규제 명확화, 그 안정성을 바탕으로 솔라나 위로 밀려드는 전통금융의 거대한 유동성, 그리고 구축되고 있는 AI 경제 생태계까지 이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단단한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 아주 논리적입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내러티브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완벽한 강세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기묘한 데이터로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펀더멘털이 이렇게 좋은데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15억 4,070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파생상품 청산, 이건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거대한 청산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현재 시장이 품고 있는 단기적인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주요 거래소 데이터를 보면 청산된 포지션의 60에서 70% 이상이 숏 포지션이었습니다.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를 쳤던 투자자들이 강제로 쫓겨났다는 뜻이군요. 여기서 숏 포지션 청산의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공매도는 자산을 빌려서 판 상태잖아요. 그래서 강제 청산을 당할 때는 잃어버린 자산을 갚기 위해 시장에서 해당 코인을 무조건 매수해야만 합니다. 하락 배팅이 실패하면서
강제 매수 주문이 쏟아지고 오히려 가격을 위로 급격하게 밀어올리는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한 거네요. 정확히 그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순수하게 미래 가치를 보고 유입된 새로운 매수세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죠. 가격이 급등했던 솔라나 XRP, 도지코인 데이터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네, 솔라나는 하루 동안 약 1억 9,350만 달러가 청산됐는데 그중 숏 포지션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존 하락 배팅 물량들이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가면서 가격을 펌핑시키는 일종의 수급 왜곡 현상에 가깝죠. 기관의 현물 매수세가 바닥을 밀어 올리니까 숏 트레이더들의 방어선이 연쇄적으로 무너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화려한 숫자를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겠습니다. 순수한 수요가 아니라 숏스퀴즈라는 강제적인 엔진에 의한 거라면 언제든 상승 동력이 꺼질 위험에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시장의 비정상적인 열기를 보여주는 지표가 특정 알트코인에 집중된 청산 현상인데요. 제트캐시랩인 경우 단 4시간 만에 4,870만 달러가 청산됐습니다. 와, 4시간 만에요. 네, 비트코인에 이어 2위를 기록했어요. 단일 종목에 이렇게 거대한 청산이 집중됐다는 건 극도의 투기적 레버리지가 몰려있다는 경고 시그널입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게 다른 데이터에서도 보입니다. 디파이 섹터 시가총액이 3.48% 감소했고 대기성 자금인 스테이블코인 거래량도 2.07% 줄었거든요. 게다가 파생상품 시장 전체 거래량은 10.06%나 급감했습니다. 네,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과 대기자금은 둔화되고 있다.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의 징후죠. 새로운 에너지가 보충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폭발적인 강제청산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진공 상태가 찾아옵니다. 지금은 숏스퀴즈 착시 현상에 취할 때가 아니라 철저하게 변동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구간입니다. 거시적인 자본 유입과 파생상품 시장의 수급 왜곡까지 오늘 시장의 구조적 맥락을 입체적으로 해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을 마무리하기 전에요.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인프라의 맹점 하나를 짚어보려 합니다. 아, 보안 취약점 이슈 말씀이시죠? 네, 최근 비트코인 코어에서 아주 높은 위험도의 취약점이 공개됐습니다. CVE2024-5911이라는 버그인데요. 악의적인 채굴자가 조작된 블록을 전파하면 다른 노드들을 원격으로 다운시켜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다행히 패치는 신속하게 배포가 됐어요. 하지만 블록체인 특성상 중앙에서 일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노드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만 하죠. 바로 그 자율성이 만들어낸 공백이 문제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무려 43%가량이 여전히 패치가 안 된 구버전 소프트웨어로 구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절반 가까운 노드가 취약점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네요. 참 무서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런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월스트리트 자본이 유입되고 AI가 초당 수만 건의 결제를 처리하는 눈부신 혁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를 지탱하는 절반 가까운 노드가 과거의 취약점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가장 큰 변동성은 가격 차트 위에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코드 속에 있을까요? 한 번쯤 꼭 곱씹어 봐야 할 문제네요.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